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박창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다들 아시는 그 나나이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나이트의 기반이 되었던 기술들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 나나이트의 발전 방향을 같이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사실 렌더로 코드 같은 걸 좀 보시다 보면 나나이트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볼게요. UE5가 세상에 공개된 지는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사실 5.0은 3년 전인데 얼리 액세스가 4년 전에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이 석상의 경우 3,300만 폴리곤짜리 석상인데 이런 영화급 퀄리티의 에셋을 플스5에서 리얼타임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게 처음에 아주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 장면에는 석상을 500개 정도 세워두고 렌더링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트라이앵글만 계산해 보면 160억 개가 넘는 트라이앵글이 저 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나이트는 출시 이후에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요. 5.4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테셀레이션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고퀄리티 씬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메모리 부하는 그만큼 줄이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자꾸 기침을 좀 하게 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나나이트는 흔히 그 가상화된 지오메트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되게 모든 걸 설명하면서도 사실 개발자에게는 어떤 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개발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그 간극을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 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짧은 강연이다 보니까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좀 단순화시키거나 비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비약이 있더라도 조금 일부 비약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나나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쓸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이 다음에 있을 변화들이 조금 더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네. 산업적으로 보면 이제 그 트리플 A급 게임들이 기준이 굉장히 더 높아지고 이제 더 넓은 월드를 요구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저희 에픽에서는 영화급 퀄리티를 게임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R&D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트라이앵글로 결정을 했는데요. 언리얼 엔진이 사실 상업 엔진이라 기존 워크플로우를 크게 뒤집거나 또 새로운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이고 더 많은 트라이앵글을 다루자라고 결론이 난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UE5의 주요 피처들을 만들면서 It just works, 그냥 된다라는 기조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작자분들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시 에디터에서 나나이트 활성화만 누르면 사실 알아서 다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엔진은 창작자는 자유롭게 그냥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하고 쉽게 쓰고 엔진은 그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결해 주자라는 거였죠. 네, 그 알잘딱깍센을 위해서 엔진을 굉장히 많은 변경이 필요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6가지가 주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UE4 당시의 렌더링 파이프라인인데요. 여기서 나나이트와 메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이 정도일 것 같고요. 하나씩 뜯어서 보자면 기존 렌더링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먼저 인스턴스가 보이나 안 보이나를 CPU 턴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 바깥에 있는 것들을 무조건 GPU에 보내버리면 GPU가 쓸모없는 일을 하느라고 성능을 너무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는 가시성 검사가 필요하고요. 이 카메라가 그리는 절도체 인스턴스가 있는지 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화분이
커다란 벽 때문에 가려지는지 이런 판단을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 죄송합니다. 뎁스 프리패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뎁스 프리패스는 사실 뭐 요구사항은 아닌데 거의 모든 렌더러들이 사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드웨어의 정점 정보랑 쉐이더가 전달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 모든 과정 후에 이제 뎁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하지만 뎁스 버퍼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레스터라이제이션 시점에 뎁스 텍스처를 사용해 미리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얼리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픽셀 쉐이더가 연산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전에 만들어진 뎁스 버퍼인데요. 이 뎁스 프리패스를 통해서 이 버퍼를 그립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뒤에 다 영향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도 다 다시 짚고 있는 겁니다. 네, 베이스 패스라는 단계에서 이제 뎁스 버퍼를 사용해서 얼리지를 적용을 하고요. 이제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에 이제 지오메트리 버퍼, G버퍼에다가 값을 새깁니다. 네, G버퍼는 하나의 버퍼가 아니고 여러 버퍼의 묶음을 통칭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스샷을 완성하는 과정 중에 오른쪽처럼 여러 G버퍼가 사용이 됩니다. G버퍼에는 여러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대체로 해당 픽셀의 색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머터리얼의 속성 값들이 들어갑니다. 언리얼 엔진의 PC 기준 베이스 패스에서는 렌더러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6개 렌더 타겟이 일단 사용되고 있고요. 텍스처 포맷을 보면 하나의 픽셀의 색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바이트가 필요한지 대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에서는 G버퍼 A2에서 4바이트, 뭐 속도 버퍼는 8바이트에서 28바이트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네, 그 이후에 이 G버퍼를 사용하는데 저희 관심 영역이 아니니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하이 폴리곤 메쉬를 이 3,300만 폴리곤짜리 석상을 그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 생각엔 당연히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려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메쉬를 통째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에 밀어넣는 방식은 조금만 생각해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실 통메쉬가 아닌 그 메쉬를 관리하는 다른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기존 파이프라인 자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역폭 사용량이 너무 많습니다. 게임이 고도화되면서 더 많은 표현을 위해 G버퍼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런 다양성과 복잡도 증가로 G버퍼로 인한 대역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까 저희는 28바이트였지만 뭐 언차티드 같은 경우는 32바이트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간단한 디퍼드 렌더러로 가정해서 QH 정도의 해상도에 60프레임으로 렌더링을 하면 정말 그냥 G버퍼를 쓰고 읽기만 하는데도 초당 10GB를 쓰는 굉장히 큰 대역폭을 차지하게 됩니다. 뭐 여기 이제 렌더러 기능도 추가하고 뭐 G버퍼도 포맷을 바꿀 수 있거든요. 하이 프리시전으로.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또 게임 고밀도 메쉬를 다루기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앞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화 해봤는데요. 녹색 박스는 패스 각 과정을 나타내고 파란색 박스는 해당 패스가 사용하는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뎁스를 그릴 때도 G버퍼를 그릴 때도 메쉬가 항상 필요한데요. 3,300만짜리 폴리곤을 2번이나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태워야 된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겠죠. 그리고 GPU는 픽셀 쉐이딩을 할 때 언제나 그 2x2, 2 곱하기 2 사이즈 크기의 쿼드 단위로 쉐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쿼드 안에 있는 쉐이딩을 모두 사용하는 거면 성능 이득이 있지만 복잡하거나 아주 작은 메쉬에서는 성능 이득이 크게 없는데요. 왜 그런지 잠깐 보자면 쿼드가 삼각형에 3픽셀만 걸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 GPU는 저 걸쳐져 있지 않는 한 개 픽셀에 대해서 삼각형을 확장해서 그러니까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처럼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쉐이딩이 되는 픽셀은 액티브 레인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헬퍼 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왜 헬퍼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쉐이딩은 안 되지만 이 쿼드를 사용하는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쿼드 내 4개의 UV 값을 비교를 해서 텍스처 밉 크기를 결정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드웨어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이런 기능이 이런 기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삼각형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액티브 레인이 너무 적게 됩니다. 네, 그래서 효율을 계산해 보면 그리고 싶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려지는 픽셀이 그러니까 그려야 할 픽셀이 너무 많고 실제 그려지는 픽셀은 작아서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픽셀 코드 효율은 삼각형의 크기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삼각형을 목표로 하는 나나이트에는 잘 어울리지 않았죠. 네, 다시 돌아오자면 저희는 이런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학술적인 연구랑 제안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비지빌리티 버퍼라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베이스 패스는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리지든 아니든 일단 해당 픽셀에 이 메시가 보이냐 안 보이냐라는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해당 픽셀에 대해 머터리얼을 위에 어떻게 렌더링 될지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요. 이거를 분리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비지빌리티 버퍼라는 건 처음 제안됐을 때 G버퍼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리얼 엔진은 또 상용 엔진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존 기능과의 호환성도 중요하고요. 또 나나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들도 있을 거라 G버퍼를 렌더링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무거운 메시는 한 번만 비지빌리티 버퍼를 그리는 단계에서만 사용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렌더독에서 렌더러의 하이레벨 계열을 보면 좀 이런 모양인데요. 네, 여기서 비지빌리티 버퍼를 위에서 만들고 밑에서는 베이스 패스로 활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비지빌리티 버퍼 차트는 사실 아주 간단한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가시성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냐 안 보이냐에 대한 결과물. 그래서 어떤 이 픽셀에 어떤 클러스터가 있고 그 클러스터 내에 삼각형인 아이디가 있을 텐데 어떤 트라이앵글이 거기 배치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패킹해서 R 채널에 넣어놓고요. G 채널에는 뎁스 정보를 채웁니다. 네, 렌더러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큰 구조에서의 이제 변경을 봤다면 이제 실제 그 메시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 비지빌리티 버퍼에 태울 것인지 이제 비지빌리티 패스에 태울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나이트는 높은 해상도의 메시를 다루기 위해서 메시를 클러스터라는 단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클러스터는 128개의 트라이앵글로 되어 있고 이후 이루어질 모든 연산의 기초가 됩니다.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클러스터의 LOD 그리고 클러스터 컬링인데요. 일반적인 메시의 경우 LOD를 만들기 위해서 메시 단순화를 진행을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오메트리 실루엣은 어떤 디테일 수준이든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제 특정 엣지의 경우는 락을 걸고 변경하지 않도록 잡아두고요. 정점을 옆에 정점으로 이동시키면서 하나씩 없애야 하거든요. 그러면 정점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건데 이거를 클러스터에 접목해서 클러스터 바운더리를 유지하고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이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좀 아주 이상한 모양이죠. 하지만 저희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미 굉장히 잘 끊김없이 적용되는 LOD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적용한 새로운 LOD 방식 덕분입니다. 네, 클러스터 엣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LOD 레벨마다 클러스터 구조를 아예 다르게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나나이트에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네. 여기에 영감을 준 기술들 중에 가장 시각화가 잘 돼 있는 자료를 한번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죠. 먼저 동일한 외곽선을 유지하지만 서로의 디테일 수준이 다른 세 가지 메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새로운 중간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이 중간 단계에서는 더 큰 것의 외곽선을 유지하면서 내부의 구성은 디테일 수준이 높은 걸로 되어 있는 형태일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이들이 외곽선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LOD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V2부터 V2와 1이 같이 사용된 상태, V1과 제로가 같이 사용된 상태, V0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개념은 알겠고 이걸 어떻게 만드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꽤 단순한데요. 클러스터들을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합치고 단순화시키고 나눈다라는 과정만 거치면 끝납니다. 예시를 좀 보자면 지금 4개 트라이앵글로 묶인 클러스터가 4개가 있죠. 지금 4개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얘네들을 하나로 묶은 다음 죄송해요. 하나로 합친 후에 다시 나눠서 2개의 클러스터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조금 더 커다란 클러스터들이 생겼잖아요. 이 클러스터 옆에도 똑같이 클러스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합치고 나눈다라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면 조금 더 큰 클러스터들이 외곽선을 유지하면서 계속 모이는 거죠. 이걸 클러스터가 하나가 될 때까지 반복해주면 됩니다. 네, 이 방식으로 LOD 간 바운드가 모두 다른 클러스터 구조를 가지면서도 크랙은 전혀 없는 LOD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된 그래프는 런타임에 어떤 LOD가 필요한지 결정할 때 사용되는데요. 이 단순화 과정 중에 계산한 에러 값을 노드에다 저장해 놓고 이제 현재 뷰 기준의 스크린 스페이스로 바꿔서 여기다가 약간의 이제 거리, 뷰 각도에 따라 조정을 하고요. 이거를 역치값과 비교하는 형태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기준으로 너무 크면 현재 노드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현재 기준으로 너무 크면 그 자식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현재 노드 기준으로 현재가 충분히 작으면 다시 또 부모를 테스트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라인을 쭉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LOD를 묶을 때는 클러스터 그룹이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사실 LOD는 클러스터마다 병렬성을 위해서 클러스터마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끼리 하나의 LOD 레벨을 만들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게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간에 다른 LOD를 선택하지 않도록 항상 그룹 내 클러스터들은 같은 에러 값을 갖도록 일부 보정을 좀 해줬습니다. 그러면 각자 연산이 되더라도 같은 결과가 항상 나오게 되겠죠. 네, LOD 계산은 런타임에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능적인 부분에서 고려가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나온 비순환 그래프 같은 경우는 트리 구조가 복잡하고 또 하나의 노드를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같은 부모를 가진 자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트래버스 하다가 부모를 여러 번 갈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 DAG 형태의 데이터를 바운딩 볼륨처럼 변경을 해줍니다. 실제로 바운딩 볼륨은 아니고요. 그냥 형태만 가져다가 쓴 거고요. 이 스트레이 리프를 클러스터 그룹 사이즈로 지정된 클러스터 목록으로 지정해 놓고 이제 연산을 하는 거죠. 이러면 중복 방문 없이 부모에서 자식 순으로만 클러스터의 에러를 확인하면 LOD를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GPU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잡 시스템인 퍼시스턴트 스레드 방식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클러스터 컬링을 죄송합니다. 이야기해 볼게요.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오클루전 컬링은 어떤 통메시의 바운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클러스터의 바운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의 메시의 클러스터는 많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최선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좀 고려를 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은 하이라키컬 집버퍼 방식입니다. 그래서 뎁스 버퍼의 민맵을 만들어서 클러스터 바운드에 지금 계산해야 될 클러스터에 바운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스크린 크기를 계산하고 이 스크린 크기가 4x4 픽셀 정도 크기가 되는 뎁스 버퍼를 찾아서 민맵을 찾아서 한 번에 테스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바운드 하나에 테스트 한 번으로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그냥 비유를 들자면 저 허수아비가 서 있거든요. 저 허수아비 같은 바운드가 4x4 픽셀 정도가 되는 밉이면 한 밉 5나 6 정도에 이제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그 하이라키컬 집버퍼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전 프레임의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 프레임에 보였던 것이 현재에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2개 패스로 이제 HGB 컬링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앞 프레임의 HGB와 앞 프레임에 사용된 트랜스폼 정보를 사용해서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전 프레임에 보였던 것들이 보인지 안 보인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는 현재 프레임 기준으로 현재 트랜스폼 정보로 지금 앞 프레임에는 안 보였는데 현재는 보이는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는 형태이죠. 그리고는 HGB를 만들어서 다음 프레임을 위해서 다음 프레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프레임에 보였던 클러스터들 리스트를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굳이 테스트를 한 패스를 쓰면서까지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클러스터라는 거는 지금 화면에 계속 움직일 때마다 클러스터가 메모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스트리밍이 아웃되고 인되고 하면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리스트 자체를 그냥 유지하는 거는 크게 유지하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이 길어서 듣기에는 좀 성능이 나쁠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느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나이트는 인지적으로 좀 로스가 없는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삼각형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좋은데요. 사실 아무리 작아봤자 픽셀보다 작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고퀄리티를 위해서 필요한 수준은 이제 픽셀 크기 삼각형인 거죠. 하지만 기존 하드웨어 레스터라이저 같은 경우는 많은 픽셀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능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삼각형이 여러 픽셀을 차지하는 게 더 좋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필요한 건 딱 그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이 있고 작은 삼각형이 여러 개 있고 이것들이 하나의 픽셀을 차지하는 게 저희한테는 필요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새로운 레스터라이저를 저희는 만들었고요. 하드웨어 지원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마이크로폴리 전용의 솔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병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토믹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컴퓨터 쉐이더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성능은 사실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마이크로폴리에 대해서만이고요. 커다란 삼각형의 경우에는 여전히 하드웨어 레스터라이저가 잘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클러스터 변의 크기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동작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뭐 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하드웨어용으로는 흔히 아시는 메시 쉐이더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 두 레스터라이저의 결과물 통합을 똑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동일하게 UAV의 값이 업데이트 되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정리하자면 먼저 메인과 포스트 이렇게 두 단계로 여러 형태의 컬링을 진행을 하고요. 현재 프레임의 하이라키컬 집버퍼도 그때그때 이제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레스터라이저도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비지빌리티 버퍼를 만드는 거죠. 예,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 비지빌리티 버퍼를 사용하는 베이스 패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특정 픽셀에 사용되는 머티리얼 정보를 알아야 이제 집버퍼의 그 자리에 머티리얼의 속성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저희는 비지빌리 버퍼를 디코딩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보들을 뽑아와서 머티리얼 ID, 머티리얼 슬롯 ID를 찾아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네, 여러 버퍼 정보 그리고 패킹된 머티리얼 정보들을 통해서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저희가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으로 그리는데 이제 정점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점은 그냥 스크린으로 하고요. 스크린 사이즈에 쿼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리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단점이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비지빌리티 버퍼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컬링들은 전부 다 GPU 안에서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CPU는 지금 어떤 머티리얼들이 지금 사용되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머티리얼에 대해서 드로우 콜을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느린데도 이미 그 상황 때문에 느린데 여기다가 스크린 쿼드를 하나를 놓고 화면 해상도만큼에 있는 픽셀 수만큼 하나씩 다 물어가면서 이게 여기 사용되나? 이게 여기 사용되나? 이게 그 옆에서 사용되나? 계속 묻는 건 엄청난 낭비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최적화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먼저 머티리얼 ID 값을 뎁스 값처럼 활용을 해서 이 빨간 천이 여기에 사용됐냐 안 되냐 묻는 과정을 훨씬 그 앞단에서 얼리지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는 머티리얼이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화면의 아주 일부만 나타나기 때문에 스크린을 타일로 나눠서 타일 단위로 렌더링을 시도를 합니다. 네, 우측에 GIF를 보시면 좀 명확하실 것 같은데요. 베이스 패스 단계에서 하나의 머티리얼을 집버퍼에 그려낸 결과를 지금 렌더닥으로 디버그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분홍색 크기의 타일이 지금 그려진 영역이고요. 타일의 와이어 프레임도 보실 수 있고 네, 뎁스 테스트를 통과한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실제로 렌더링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머티리얼 패스를 추가하고 네, HGB를 좀 단순화시키면 네, 이런 형태의 파이프라인이 이제 5.0에서 완성이 됐고요. 사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네, 이게 지금 봐도 굉장히 멋진데요. 이게 매트릭스 어웨이큰스라는 저희가 공개했던 샘플이고요. 사실 여기서 지금 제가 다루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림자는 어떻게 처리했을지, 뭐 스트리밍은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나이트가 그렇게 무겁다는데 압축 디스크 크기는 어떻게 최적화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일단 제가 스킵을 했으니까요. 나중에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으면 저희가 예전에 C그래프에서 2021년인가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총싸움 씬은 그냥 제가 좋아해서 넣은 거예요. 나나이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수정과 개선이 있었는데요. 그중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언리얼 엔진 5.0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네, 매트릭스 어웨이큰스 자세히 보시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물이고 굉장한 사용자 경험이긴 했지만 실제로 현업에서 쓰시기엔 좀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당시 나나이트에는 이미 그 아티스트가 만드는 그러니까 머티리얼 그래프로 만드는 머티리얼이 정보는 집버퍼에는 잘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레스터라이저는 이거를 지원하지 못했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하드 코딩한 레스터라이저 쉐이더가 계속 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계속 같은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빨랐지만 전혀 유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일만 계속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레스터라이저에서 머티리얼 그래프의 로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래머블 레스터라이저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머블은 이제 모든 로직이
아티스트가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정의한, 그러니까 머티리얼 그래프에 의해서 정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걸 위해서 먼저 레스터라이저가 할 일들을 좀 구분을 해줘야 될 텐데요. 네, 현재 뷰에서 어떤 머티리얼들이 사용이 되고 그 머티리얼들이 어떤 레스터 상태들이 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위에 보시면은 굉장히 레스터 상태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많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같은 머티리얼이라도 뭐 언제는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한다든지 언제는 클락와이즈로 한다든지 뭐 필모드를 다르게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각각에 대해서 모든 조합을 모아서 레스터 빈이라는 함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에 맞게 레스터라이저 쉐이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이 레스터 빈을 죄송합니다. 레스터 빈을 만드는 과정은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모아서 공간 확보해 놓고 거기다 넣는다. 다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병렬화하고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제로 레스터 빈닝 동작 전에 실행되는 레스터 빈 카운트 패스 결과를 잠시 보시면 레스터 빈 조합이 2730개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합이 다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 정보는 CPU에서 어떤 머티리얼들이 사용되는지 파악할 수 없어서 이제 모든 조합을 고려를 한 거고, 이 중에 대다수는 사실 시작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준비된 조합은 레스터라이저에서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전과 달리 머티리얼 그래프에서 정의된 함수를 직접 호출해서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에 보이는 것 같은 그 띠용띠용한 연출, 이건 저희 포트나이트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러니까 필수적인 약간 상징하는 연출인데요. 여기서는 그 WPO 같은 경우 버텍스 이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버텍스 쉐이더가 파라미터 정보를 알아서 채워주면 레스터라이저가 이를 WPO 관련 함수로 호출해서 얻어와서 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물 레스터라이저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 상으로 보면 이렇게 빈닝과 패스 단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하드웨어 최적화 등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포트나이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직접 검증하면서 현재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스크드 머티리얼, WPO, 커스텀 UV, 뎁스 픽셀 옵셋, 뭐 투사이디드 같은 것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현업에서 쓰실만해졌죠. UE5로 넘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언리얼 엔진 5.4 기준으로 이제 스태틱, 다이나믹 모두 테셀레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나이트 스태틱 테셀레이션은 5.1에서 저희가 기능이 추가됐고요. 5.2에서 스태틱 메시 에디터에서도 동작하도록 사용성이 좀 높아졌는데요. 이름처럼 에디팅 시점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나나이트 메시에 적용해서 메시가 에러가 가장 적은 최적화된 메시를 적용해 주고요. 그래서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에만 트라이앵글을 많이 배치해 주는 거죠. 그래서 크랙도 없고요. 퀄리티도 좋아서 씬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5.4부터는 완전히 동쪽으로 동작하는 테셀레이션도 지원을 하는데요. 과거의 하드웨어 테셀레이션과 거의 동일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밀도의 메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 메시를 2픽셀 크기의 트라이앵글로 변환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 기능은 이 어떤 컨텐츠인지는 알 수가 없어서 컨텐츠 맥락은 파악하지 못해서 평범한 땅바닥도 아주 세밀하게 변환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다 하드웨어 파이프라인에 있는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냐, 그리고 성능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만들었냐 하면 룩업 테이블이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테셀레이트할 쪼개진 삼각형 폴리를 모아놓고요. 이제 원래 메시의 삼각형을 굉장히 큰 삼각형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그걸 패치로 삼고 이 패치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삼각형으로 치환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해서 이제 들쑥날쑥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룩업 테이블에 없는 새로운 삼각형 혹은 너무 큰 삼각형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해당 메시의 트라이앵글을 하나 찾아서 룩업 테이블에 있는 걸로 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해주고 또 그 트라이앵글이 아직도 여전히 크면 또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반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2픽셀 크기가 될 때까지 계속 쪼개는 거죠. 그래서 나나이트 테셀레이션을 쓰면은 사실 그 디스크 크기 면에서 엄청나게 큰 이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퀵셀 메가스캔에서 300만 트라이앵글로 이제 그 스캔된 데이터이고요. 오른쪽은 그 24,000개 트라이앵글을 가진 로우 폴리 버전인데요. 네, 디스크 크기만 보면은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비슷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우 폴리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도 썼고요. 나나이트 테셀레이션도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은 훨씬 적은 크기로 하이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그 나나이트 테셀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공식 문서에 사용법과 사용 시 주의할 점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나나이트 테셀레이션을 키면 픽셀 뎁스 옵셋 같은 게 무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꼭 문서를 보시고 사용을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다음은 컴퓨터 머터리얼 관련 내용인데요. 이 저희 파이프라인에서 네,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네, 저희 머터리얼 죄송해요. 기존의 베이스 패스는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종 결과를 렌더 타겟에 출력을 합니다. 네, 이거 너무 당연하고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현재 나나이트의 방식은 머티리얼들이 복잡하게 배치된 씬에서는 여전히 픽셀 코드 비효율이 발생을 했고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태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행한 모든 앞 단계가 다 GPU 드리븐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머티리얼에 대해 지금 화면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고 그냥 일단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어있는 드로우 커맨드들이 뒤에 나중에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쪽으로 갖고 있는 드로콜의 부하도 있고요. 그래서 이 G버퍼를 저희는 컴퓨터 쉐이더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컴퓨터 파이프라인은 당연히 UAV에다가 연산 결과를 저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네, 바꾸기만 하면 될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고요. 하나의 머터리얼이 이제 어떤 픽셀에 그려질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앞단에 추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레스터빈처럼 어떤 쉐이더를 써야 어떻게 쉐이딩이 돼야 되는지 판단하는 쉐이딩 빈, 그러니까 쉐이드 빈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이 필요했고요. 이걸 통해서 비즈버퍼에서 어떤 머터리얼이 어떤 픽셀에 그려지는지 분류를 해서 모으는 단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단의 렌더다 캡처를 보시면 쉐이더 지버퍼 CS라는 패스에 있는 여러 그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패스 중에 하나인데요. 컴퓨터 쉐이더에서 이제 동일하게 리소스 바인딩 해주고 있고요. 또 렌더된 부분을 찾자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세요? 이 부분인데요. 저거를 위해서 지금 이런 동작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머터리얼 쓰는 픽셀이 저기에만 있었던 거죠. 근데 요거는 좀 나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요. 네, 모든 것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면 네, 나쁘게 됐을 때는 뭐 더 하나일 수도 있고요. 더 나쁘면은 모든 픽셀이 모두 다른 머터리얼을 쓰는 거겠죠. 네, 물론 그런 일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쉐이딩 빈이 정해졌으면 이걸 가지고 이걸 이제 실제로 쉐이딩하는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쉐이딩 빈당 컴퓨터 쉐이더에서 스레드를 하나씩 주고 이제 병렬 연산을 하면서 UAV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컴퓨터 쉐이더라서 가능한 병렬화 장점도 있지만 컴퓨터 쉐이더라서 발생하는 한계도 있었는데요. 바로 아까 픽셀 코드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여러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오른쪽처럼 잘못된 텍스처러 밉을 가지고 와서 깜빡임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쉐이딩 빈 분류를 할 때 아예 픽셀 코드가 필요한 대상들을 추적해서 걔네들만을 따로 모아두는 모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픽셀 비닝, 코드 비닝 모두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놓은 거죠. 네, 그래서 기존 방식에서 컴퓨터 쉐이더로 변경해서 얻어진 결과인데요. 픽셀 코드 효율성이 확실히 개선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수의 헬퍼레인이 제거가 돼서 약 7%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그 가장 큰 장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가변 레이트 쉐이딩이라는 게 최근에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신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피처고요. 하드웨어한테 쉐이딩 레이트 이미지라는 거를 전달해주면 하드웨어가 자동으로 동작하게 되는데 동작 방식은 뭐냐면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픽셀의 쉐이딩 레이트는 뭐 1이야, 1/1이야, 1/2야 이런 식으로 색깔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 정보를 읽고 하드웨어는 동작하는 건데요. 저 1/2, 2/1, 2/2 이 사이즈만큼 이 크기는 픽셀 코드처럼 하나의 쉐이딩으로 다 같이 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픽셀 쉐이더의 동작 중에 일부를 그냥 묶어서 퉁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쉐이딩 레이트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언리얼 엔진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컨트라스트 적응형 쉐이딩이라는 게 저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프레임과 컨트라스트 비교해서 낮은 컨트라스트에서는 사실 얘가 쉐이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1픽셀 차이의 크기가 별로 막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타일로 묶어서 한 번에 그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드웨어 쉐이딩 레이트에는 아까 말한 것보다 더 큰 타일의 그 제약이 있었는데요. AMD 같은 경우는 8x8,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6x16으로 이 정해진 타일 안에 있는 애들은 같은 쉐이딩 레이트로 항상 동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는 좀 아쉬웠는데 저희가 이미 사실 컴퓨터 머터리얼을 적용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코드 정보를 갖고 있고 픽셀 정보를 갖고 있고 이렇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 비닝 모드일 때 이 코드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도 VRS를 적용해보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 그러니까 모든 코드 비닝 모드에 있는 이 픽셀들은 그냥 다 한 번에 그려보자 라고 했을 때 실험적인 저희 내부 실험에서는 45%나 쉐이딩 성능을 높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밀하게 이제 해보자. 인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로 했을 때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요. 네, 간단하게 그냥 여러 가지 변경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비어있는 빈들이 있는 경우 아까 말한 그 CPU와 GPU와의 데이터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최적화를 좀 진행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체 쉐이딩 빈 수가 4,000개인데 비어있는 게 3,600개나 되잖아요. 저 3,600개 전부가 일단 GPU한테 명령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버퍼를 압축해서 부하를 좀 줄여보자 라는 개념을 진행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 성능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었는데요. 먼저 컴퓨터 쉐이더로 변환해서 이 정도 성능이었고 커맨드 버퍼를 압축해서
네, 0.7mm 정도도 줄일 수 있었고요. 거기다가 VRS까지 적용하면 네, 3mm 정도까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인지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으면서 40% 이상 성능을 아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5.4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5.4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로드맵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나이트가 5.4 기준 현재 이런 것들은 아직 부족한 점인데요.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메인 브랜치에 스켈레탈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도록 스켈레탈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나나이트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켈레탈 메쉬를 이제 나나이트화 시켜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가능한데 당연히 기능은 약간 좀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인 브랜치에 이제 디폴트로 켜놨어요. 그래서 아마 받으시면은 그냥 다른 옵션 설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 사실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5.5에 공개가 되냐라면 또 그건 아닙니다. 네, 기능은 언제든 활성화시켰다가 끌 수도 있고 네,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컴퓨트 머티리얼 방식이 지금 굉장히 잘 동작을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머티리얼 패스를 대체하는 형태로 계속 기능이 충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 방식을 좀 지워서 그 나나이트의 이제 결과값들이 이제 루멘에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최적화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저희가 만든 시각화 기능 중에 시각화 기능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사용하기 편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피킹이라는 시각화이고요. 지금 화면에 마우스가 위치한 곳에 있는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 디보그 정보를 왼쪽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피킹할지는 도메인으로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대상들이 보이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걸 보시면 이제 오늘 설명을 듣고 이런 것들을 좀이라도 이게 뭐지? 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너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다 제가 재울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맑은 눈으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